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과 함께 3대째 닭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3대째 내려오고 있으니 저희 가게도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는데요. 남편의 할머니가 5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시작해 나중엔 시어머님에게 물려받으셨고, 저희는 딱히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그 맛을 유지하며 장사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아놓았고 또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단골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 덕으로 지금껏 저희 가족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더니 돌아가시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행히 오시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음식 맛을 보시고는 이야, 엄마가 하던 맛이랑 똑같네. 아들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솜씨도 빼다 박았어. 잘 먹고 갑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해요. 내가 계속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라고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랑 남편이 얼마나 안심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음식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남편은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좀 마마 보이거든요.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저런 남편이랑 살면 내 속만 터질 것 같아 헤어질까도 여러 번 고민했는데, 역시나 착한 남자가 이상형인 저는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었죠. 저희 남편은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자식이 없었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겐 남편보다 4살 1살 많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아주 절친한 친구셨는데, 미혼모로 남편을 낳고 혼자 어렵게 키우시다 안타깝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시 남편은 14살이었는데 한참 사춘기 사내 아이를 대신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친척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족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저희 남편이 상처받고 삐뚤어질까 염려해 당신이 나서셨는데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 되었어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 절차까지 마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류가 증명하는 모자지간이었는데, 진짜 모자지간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 시어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을 어렸던 남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친엄마와의 갑작스런 사별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며 기다리셨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기간이 10년, 20년 같이 길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아온 인생도 그다지 편안한 삶은 아니셨는데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남편을 입양할 당시 시어머니는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들과 살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입양할 당시에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에 남편이라도 순조롭게 따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반기지도 않는 큰아빠 집에 가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눈칫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며 버티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시어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 처음 닭곰탕을 먹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닭곰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첫 숟가락을 뜨니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 맛이 얼마나 깊고 맛있었던지 정말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물로 고생 그만하고 자기랑 살자고 애원하듯 남편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그놈의 똥꼬집으로 또 버티자 결국엔 큰엄마가 다 큰 조카 키우는 거 버겁다고 떠밀어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거기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친아들들의 텃세였죠. 형들은 남편을 자기 집에 온 거짓 정도로 알고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대요. 원래 형제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사이가 좋다고 둘이 짜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몇 번을 호되게 혼이 나도 그때뿐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곳엔 형제들을 감싸는 할머니까지 계셨으니 그 할머니는 당신 손주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 친아들 둘을 심하게 혼이라도 내면 그 할머니가 왜 이쁜 자기 손자를 혼내냐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또 저희 남편을 구박했다고 합니다.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연애할 때 다 들었어요. 보통 여자들이면 저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남편은 숨기는 게 싫다고 얼마 만나지도 않은 저에게 저런 어마무시한 사연을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현수 씨는 그런 얘기를 늘 아무렇지 않게 해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가 더 좋아졌을 때 얘기해야 하니까. 그럼 그땐 서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느끼실 거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 만나는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저 안 만나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현수 씨는 제가 별로예요? 네? 저도 현수 씨 마음을 알아야 결정을 하죠. 사실 좀 놀랍기는 한데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때 제가 한 질문에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 같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저렇게 말하면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며칠 내로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이유를 말하며 그만 보자고 하기가 일쑤였는데 저런 질문을 하는 여자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저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마마보이지만 저 남자를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저 남자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남편의 다소 복잡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연이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당신 막내 아들이라며 절대 놓지 않으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불만이던 남편이 친구와 크게 싸워 시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걸로 남편을 혼내기는커녕 남편 마음을 확 돌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은 꽤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우는 모습에 많이 놀랐어. 친아들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화를 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 원래 자식이 잘못한 일은 전부 그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그 소리 듣는데 정말 미치겠더라. 저 착한 사람은 분명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때 결심했지. 평생 나 때문에 무릎 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중3 1학기였는데 많이 늦었지. 그래도 나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해서 인문계도 가고.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금의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돌아가신 친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의 그 학교의 전설 같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성적을 엄청 올려서 인문계를 갔다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사교육 없이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죠. 시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만 그렇게 챙기셨거든요. 나는 그때 형들 마음 이해했어. 갑자기 나타난 놈이 공부 좀 한다고 자기들 엄마를 뺏은 거나 다름없으니 열받았겠지. 어쩜 또 그런 일에는 이해를 잘해? 중2 때까지는 싸움만 잘했다며. 그 성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겠어? 다 내 안에 있지. 근데 나는 어머니가 속상한 일은 안 하기로 나 자신이랑 약속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해주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했어. 물론 어머니는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가만 보면 두 사람 그런 면에서 엄청 닮았어. 가끔은 말이야 아주버님들보다 자기가 더 어머니 친아들 같다니까. 와, 그 소리 엄청 기분 좋은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또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성격이잖아. 이렇듯 남편은 스스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작에 남편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결혼을 강행했는데 지금이야 우리 사위라고 엄청 챙기지만 저도 한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역시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려놓으신 사람도 저희 시어머니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 당신이 얼마나 저희 남편을 아들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절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울었는지 마침 두 분이 나이도 같으셔서 사돈지간이 아닌 친구가 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는 막내 며느리가 되었는데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빼고는 저 역시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였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집이며 예물이며 어느 아들 못지않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두 아주버님은 난리를 쳤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실까지는 모른 채 감사해 하셨어요. 물론 저랑 남편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같은 여자지만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희 시어머니처럼은 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어른 중에 제일 어질고 심지가 곧은 참어른이셨는데 그러니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결같이 닭곰탕을 끓이셨겠죠.
그리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힘든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6시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저 말을 당신 좌우명처럼 지키고 사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말이 쉽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어려울 때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희 시어머니 가게는 작은 규모에 비해 돈을 제법 많이 벌었고 또 동네에서도 회장님 가게라며 명절 같은 날에는 선물도 따로 챙겨 오시고 그러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어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셨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꽤 이름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시어머님이 배움이 짧으셔서 늘 그걸 한으로 생각하신 분이셨거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의 친아들 둘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머리는 정말 없었는데 큰 아주버님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아주버님은 학교를 하도 안 가서 중간에 잘렸을 정도였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저희 남편만 대주게 되셨는데요. 두 형제들은 그것도 불만이 많았대요. 친아들도 아닌데 왜 그런 큰 돈까지 해줘야 하냐며 자기들도 대학 등록금만큼 돈으로 주라고 강분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덤볐다고 했는데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돈 타령을 했어요.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두 형제가 똑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라면 당연히 주지 않을 돈이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그 돈을 각서 한 장 받고 쉽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글쎄 시어머니는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못난 형들이 남편과 저에게 그 안갚음을 할까봐 저희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각서에는 돈을 받고도 동생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뒤로는 그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 때문인지 두 아주버님이 딱히 저희 부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속상해서 따져 물었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쟤들 돈에 미친 애들이야. 저런 애들한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데 뭐하러 어려운 선택을 하니? 괜히 딴 생각하지 않게 그냥 돈이나마 분치워주고 말아야지. 그럼 어떡해. 저런 것들도 다 내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도 점점 두 아주버님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게 돈을 받아간 아주버님들은 며칠도 못 가 그 돈을 전부 다 쓰고 또 손을 벌리기 일쑤였는데 그때부턴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찾아가 그 돈을 달라고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협박 때문인 건지 시어머니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챙긴 각서만 해도 좋기 200장은 넘었어요. 그 중에는 100만 원 같은 소액도 있었지만 1000만 원 같은 고액도 있었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 또한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마음이고 두 친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으니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당시 어렸던 두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남편에게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공감해주기 싫은데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시어머니 마음은 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지 않던 시어머니의 행동도 납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시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남편의 친모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 그걸 갚는 거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사연까지는 모릅니다. 시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건 그냥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겠거니 하고 묻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위태롭지만 나름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남편 사랑도 받으며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에 다녔고 저는 셋째를 낳으면서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이런 말하면 좀 저희 친정엄마가 서운할 수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산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늘 딸이 없어 서운했는데 제가 당신 딸 같다고 하셨고 제 위로 두 형님이 있지만 워낙 두 형님은 당신들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라 정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게 일을 많이 도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또 남편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보통의 며느리들은 자기 형수처럼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느끼고 무언가 바라기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런 칭찬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더 홀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 더 크면 우리 둘이 산이고 바다고 사막도 가고 만리장성도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워낙에 마르셨어도 건강과 체력만큼은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췌장암 3기라고 했어요. 췌장암 자체가 워낙 초기 증상이 없고 통증이 생겼을 때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남편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신지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해 하셨어요. 오히려 저랑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엄마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뭐가 괜찮냐고 남편이 무너져 울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같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대로 된 효도도 아직 못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든 항암이든 하자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도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일단 항암을 하기로 했어요. 항암에서 효과를 보고 체력을 키우면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희망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님이 항암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살이 빠지는데 원래도 살이라고는 하나 없는 몸이라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거기에 먹는 것도 전부 토하셨기 때문에 항암도 중단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말이 집에 모시라는 거지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소리였죠. 그날 저도 시어머니 몰래 많이 울었어요. 가졌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듯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그때
말없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게 저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시어머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힘든 가운데도 웃어주시는데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참 극진히 모셨어요. 가게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만 제가 맡아서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나중엔 그러라고 했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은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서로를 챙기며 의지했어요. 그동안은 새아이 중심으로 살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중심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형들에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아프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야, 우리까지 엄마 간병은 안 해도 되잖아. 막말로 은혜는 네가 입었지. 이참에 너도 제대로 은혜 갚아. 세상에, 저는 남편한테 저 말을 듣고 다시 전화를 해서 올 거 없다고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괜히 어머니 알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가 다른 형이랑 형수 목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겐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시어머니 모시고 또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100% 진심이었고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다시 건강하게만 된다면 몇 년이고 몇 번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새 아이 챙기고 시어머니 챙기고 또 가게 일도 해야 했으니 몸이 10개라도 여유라는 게 당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표내지 않으려고 괜히 허풍도 떨고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워낙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아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자고 하셨는데요. 그 집이 오래돼서 팔아도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우선 병원비랑 약값 나간 거 하자. 네? 뭐 얼마나 썼다고? 아니야. 어차피 나는 여기 있고 그 집엔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빈집 만드니? 그냥 팔아서 니들 가져라. 싫은데? 어머니 얼른 나와서 댁으로 가셔야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까봐 무섭냐?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어머니 집에 가세요. 저는 괜히 장난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랬으면 했어요. 그리고 노파심에 그 집을 팔아 저희가 가지면 두 아주버님 내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생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법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더러 아픈 시어머니 뒤에서 재산 빼돌리는 장난질 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서방님은 말이 서방님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그런데도 학비대서 키우시고 장가갈 때 집도 해주시고 받을 거 이미 넘치게 받았으니 여기서 더 가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동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괜히 딴 마음 품을 것 같아서 라고 한 번 더 몫을 박는데 진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염치도 없이 자기는 아픈 시어머니 외면하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차서 누굴 지금 동급으로 생각하냐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랑 남편 모두 정말이지 시어머니 재산에는 1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둘째 형님도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짜증나서 저도 형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저 긁으시면 없던 욕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정말 마음 먹어 볼까요? 어차피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건 전데요. 라고 맞불을 놨더니 두 형님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만 두 아주버님은 제가 시댁재산에 눈이 뒤집혔다며 저희 남편한테 마누라 단속시키라고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이 헛소리 그만하고 형들이나 마누라 단속하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우리 둘 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것들한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봐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은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팔아버렸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은행과 부동산 같은 곳을 다니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님이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술과 항암도 없이 3년을 버틴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진통제로는 버틸 수 없었는데 결국엔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도 얼른 그 손을 덥석 잡았죠. 근데 제 손에 무언가가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힘겹게 저랑 남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아가, 이거 꼭 챙겨라.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그게 마지막 말이 될까봐 참 많이 울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시어머님이 주신 건 안중에 없게 되었어요. 그저 중환자실로 가시면 못 볼까 마음만 졸였는데 그때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어찌나 급하게 오셨는지 신발 한 짝이 없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내내 매회 면회를 하며 울고 또 우셨어요. 다 늙어 친구가 생겨 좋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는 외로워서 어쩌냐고 그동안 장사한다고 놀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어딨냐고 우시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식이 거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말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목 놓아 울었죠.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잡아볼까 하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요. 아직도 느껴지는 온기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미어졌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부고장 쓰고 설명 듣고 조문객을 받아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조문만 하러 가서 잘 못 났는데 해보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연락을 받고 나타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손님 대접은커녕 밥만 먹고 자기들끼리 뭐가 즐겁다고 깔깔거렸는데 상복까지 입고 저러고 싶을까? 속에서 분노만 끓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또 남편도 있으니 저는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며 참았는데요. 그때 제 속도 모르고 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어떤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라며 모든 재산은 친자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남편더러 그랬어요. 너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유산 받을 권리가 없어.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마지막엔 자기 핏줄 챙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여기에 도장 찍어라. 형,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재산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마지막까지 왜 그래? 지금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잖아. 어머니 장례 중이야. 야, 나는 너의 그런 유산이 너무 소름 끼쳐. 누가 들으면 네가 친자식이고 내가 남의 자식인 줄 알겠다. 쇼 그만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상복도 벗고 꺼져라. 억울하면 소송해. 형, 왜? 소송하면 질 것 같냐? 하긴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그래도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엄마 납골당에 모시면 그 주소는 보내줄게. 한 번씩 찾아가서 또 위선 떨어봐. 대신 내 눈에는 띄지 말고. 알았냐? 뭐해? 도장 찍어. 저는 큰 아주버님 손에서 펄럭이는 종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달려가 유서인지 뭔지를 푹푹 찢어 갈겼어요. 그 유서가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소송하라고 말했는데요. 창피한 일이지만 거기서 완전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큰형님은 쓰러지는 명령기까지 펼치셨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죠. 그리고 소송을 하든 지랄을 하든 시어머니 장례 끝나고 하자고 장례 치르기 싫은 사람은 가라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내뺀 사람은 작은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 둘 빈소를 나갔는데 발인하는 날 곱게 차려입고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리고 상복을 반납하고 제 옷을 입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명함이 있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는데 그때 딱 감이 왔죠. 근데 명함 뒤는 볼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명함 뒤를 봤더니 이 사람 찾아가라. 거기에 내 유언장이 있다. 하나도 뺏기지 말고 니들이 챙겨라.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몸도 아프신데 이런 건 언제 준비를 하셨던 건지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는데요. 남편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정말로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개로 전화를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랑 남편이 가게에 갔을 때를 이용해 준비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에게 똑같이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유언장 외에 다른 유언장은 없다. 그 내용에 남편 눈이 동그랗게 변했는데 그때 분명 큰 아주버님이 유언장이라고 보여준 게 있었으니 남편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그거 가짜 같다고. 어머니 아픈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것들이 어머니 유언장을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유언장을... 아마 사모님 말처럼 위조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위조한 사실이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다 받은 정식 유언장이거든요. 제가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며 놀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유언장이라는 건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위조는 상속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집을 팔아 그 돈을 챙겨 다 날린 것까지 드러나 판사님에게 첫째와 둘째는 이미 고인이 살아있을 때 챙길 만큼 다 챙겨 이후 유산을 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셨어요. 거기에 고인인 모친도 그걸 원하기에 그 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부동산, 토지, 적금 및 예금 재산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이
나중엔 찾아와 인정할 수 없다며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며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받아놓은 각서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기 각서 보면 저희한테 해코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에게 해코지하면 이때 받아간 돈의 2배씩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지?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아닌데요. 이거 다 일일이 공증 받아놓으신 거고요. 여기에 당신이 못 받으면 저희 남편이 대신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송 걸어볼까요? 그럼 이게 다 얼마야? 구라까지 마. 무슨 무식한 노인네가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야. 괜히 우리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니들이 우리 엄마 아플 때 장난쳐 놓은 거 아니야? 친자식도 아닌 거지 같은 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다 가져.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내 돈이야. 저는 큰아주버님이 제 남편의 멱살을 잡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진도 잊지 않고 찍었는데 나중엔 그걸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죠. 그리고 찾아오는 족족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 각서들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돈을 받든 받지 못하든 액션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저희 유산 상속 관련 재판을 해주신 변호사님 통해 진행했는데 변호사님도 저런 것들은 혼쭐이 나야 한다며 적극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남이 보기에도 쓰레기였으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겠냐고요. 그 덕에 저희 부부는 그제야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그리워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가게 문도 한참 닫아놓았더니 그 앞엔 국화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 뒤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곳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아주버님들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이사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희도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가게자리가 또 재개발 확장이 되면서 저희는 가게를 다시 오픈하기 전에 정리해야 했어요. 오픈을 하더라도 닫아야 했기에 그럴 바에는 그냥 정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부부 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닭곰탕집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좀 말리시긴 했는데 워낙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효심을 알고 있던 터라 나중엔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오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플 때 대신 가게를 한다고 배워놓은 게 크게 한몫을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표 닭곰탕 맛을 아는 남편이 있으니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그 맛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저희는 장사를 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힘든 걸 혼자 묵묵히 했을 시어머니 생각에 그런 아니란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둘째 딸이 할머니 솜씨를 닮았는지 자꾸만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여기 가게를 물려받아 하면 4대 닭곰탕이냐고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이 웃으며 그랬어요. 네가 하고 네 자식이 또 하고 그 자식이 또 하면 10대도 되고 20대 내려오는 닭곰탕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딸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더군요. 어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제 아이까지 시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면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10마디 말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감촉과 온기를 기억하는데요.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저랑 못한 여행 다니시면서 재미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친자식들은 저런 괴물이 되어 자기 인생을 파먹고 살지만
마음으로 길러준 저희 남편과 저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만 두고 가냐고 울던 저희 엄마는요. 발이 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당신 꿈에 나와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다는데요. 저희 엄마는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땐 아주 어릴 때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 또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생에 제대로 놀지 못한 한을 그때는 꼭 푸시겠다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고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는데 시어머니도 이런 저희 무녀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올해로 벌써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8년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도 저는 조금이라도 저희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4시예요.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가게에 나가 무료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더 긴 하루가 되겠지만 어쩐지 유독 보람있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날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화와 화목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몇 달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사연 살롱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푹 빠져 매일 듣고 있어요. 참 갖가지 사연들이 있고 좋게 풀린 케이스가 많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꽤나 시댁 등살에 시달리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한 22년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줬어요. 역시 진정한 복수는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수더군요. 남편은 집에서 참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신우를 데려왔는데 어찌나 자기 딸만 챙기는지 어릴 때 친어머니를 여인 남편은 평생 가슴에 아픔을 묻고 살아야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중퇴를 하고 중소기업에 다녔고 거래처에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된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는데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중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렸더니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느닷없이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며 연락을 하셨어요. 분명히 전화통화할 때는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 건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말로는 환영한다 반갑다 했지만 태도나 표정이 어딘지 떨떠름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미리 들은 게 있어서 태연하게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보자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우같이 결혼은 지가 알아서 한다길래 그러라고 하기는 했다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쑥에까지 딸려서 오겠다는 건지. 그날 내가 예의상 아무 말 안 했는데 민우 걔는 30년을 알아도 모르겠다. 어떻게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지.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건 더더욱 아니지. 상견례 전에 보자고 한 거는 혹시라도 니네 집에서 너 애 가졌다는 거 핑계로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뭐 보태주기를 바라는 말 나올까 봐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알았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바로 가버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난 후에는 신우하고 나란히 화장실에서 저와 제 남편 흉을 보더군요. 아니 진짜 뭐 저런 볼 것도 없는 집이랑 결혼을 하겠대. 나도 좋은 며느리 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 안 나왔대도 정말 민우는 알 수가 없다. 내비둬 엄마, 다 지팔자야.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렇게 다 지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지가 번듯한 대학 나왔으면 비슷한 학벌을 가진 애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수진이 너처럼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부러지는 거 쉽지 않지. 그렇다고 해도 어디서 저런 애를. 아유, 내 팔자야. 그러니까 딱 말 잘 해놔야 돼. 절대 도와줄 거 기대하지도 말라고 해. 내가 여자애 따로 불러서 단단히 말해놓기는 했다. 지가 맑게 알아먹는 애 같았으면 알아서 하겠지. 가자. 화장실 안에 있던 저는 저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네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늘 차가웠고 자기는 늘 뒷전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보태주겠다고 했던 결혼자금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할 수 있는 만큼 설득을 해봤어요. 저한테 약속한 돈이니까 해주세요. 아이도 생겨서 저희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모자랄지도 몰라요. 야 모르겠다. 네 엄마랑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온갖 말로 빈정거렸다네요. 그러게 누가 네 마음대로 일 벌리라고 시켰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네가 책임도 못 질 거 일부터 저질러 놓고 여기저기 구걸하면 되겠어? 솔직히 네 짝되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내 친아들이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겠지만 뭐 어쩌겠니? 그랬다가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아니라 그런다. 말 들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되는 대로 살아. 남편은 저걸 저한테 다 전해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나중에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고요. 아무리 양어머니라고 해도 3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러는 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오래되면 이런저런 정이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자 미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어요. 나도 자기가 어머니랑 누나가 쌀쌀 맞다고 뒷전이라고 할 때 예상은 했었어. 집안 이야기 거의 안 한 게 이래서였네. 진짜 외로웠겠다. 나 같았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참 너무하신다. 괜찮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나만 우울해져. 빨리 잊어버리면 돼. 남편은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데 웃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남편은 신우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남편이 뒤떨어지지도 않았고 꽤 준수한 편인데도 그렇게 깎아낸 일이라 바빴대요. 시아버지는 집안일에는 관심 없었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아빠까지 덩달아 누나만 인정하고 예뻐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자기도 꼭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지만 다들 남편이 이룬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까짓 거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온 대학이 신우가 나온 대학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저 얼른 이 집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저를 만났고 이제야 인생에 햇빛이 드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 영주 너랑 우리 아이는 절대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꼭 성공할게. 거창한 성공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서로 위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면 돼. 저희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대출금을 합해 친정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걷어갈 정도로 저희한테 인색했어요. 이건 내가 민우 키운 값이다. 그러니 내가 정당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걸로 불만 가지면 니네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시어머니가 하도 당당하게 구니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튼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저희 부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저희끼리 잘 살면 되겠지, 다른 간섭을 안 하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부려먹었어요.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부터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불 빨래에 때 아닌 김장까지 정말 알차게 부려먹더군요. 아이를 가져 배는 점점 불러오고 움직임은 둔한데 거기에 신호까지 숟가락을 얹어 지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시댁하고 저희 집이 버스로 30분은 되는 거리였음에도 말이에요.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뭘 사다 달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죠. 제가 무슨 자기네들 비서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 어떤 비서가 저런 일을 하나요? 이건 뭐 몸종 취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남편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하고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저희를 좋게 봐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고 진심으로 보이면 싫었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거나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당연히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이 안 좋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시댁에 가서 오만 일을 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저랑 아이는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게 되니 딱 입 다물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기분 속에서 꾹꾹 참으며 시댁 일을 하던 어느 날 확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속옷 싸우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물건을 잘못 샀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사이즈 말했는데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해? 딱 보면 모르나? 올케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게 내 사이즈로 보여? 샘플 걸어놓은 것 중에 없으면 다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변명은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사기 전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올케가 좀 잘해라.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풀려서 민우한테 나중에 뭐 하나라도 물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주고 싶던 마음도 싹 달아나지. 아, 정말. 이거 올케 돈으로 해. 난 이거 돈 못 줘. 이건 정말 도우미한테도 저렇게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을 꾹 참고 하던 도중에 마트에 갈 일이 생겨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저만 치서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길을 피해서 가는데도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어요. 아유, 며느리 잘 얻어 좋겠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다 차려먹고 치워야 되는데 무슨 복이야. 부엌댁이잖아. 걔가 무슨 며느리야. 그런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트럭만 같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네 손주 임신했잖아. 너무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얘, 임신은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어. 그 정도로는 까딱도 안 해. 척 보면 아는 거잖아. 아니, 대학도 못 나온 게 이 정도 대접해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뭐 내 친손주니? 몇십 년이 지났어도 내 새끼는 우리 수진이 뿐이야. 수진이가 낳은 손주가 내 손주야. 물론 저를 어느 정도 얕보고 일부러 부려먹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대놓고 저를 부엌대기라고 하니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더러 대학 중퇴라고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교양이라곤 한 숟가락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를 부엌대기라고 한 건 그렇다 치는데 자기 손주는 신의 손주밖에 없다는 말에 정말 참담하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 길로 마트에 가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집에 와서 1시간이나 됐을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어요.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왜 저녁을 하다 말고 와서 사람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네 신우 전화는 왜 안 받고? 친구 데려간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너 일부러 나 친구 앞에서 물 먹인 거지?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하찮은 걸 며느리라고 받아줬자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겨우 떼어낸 후에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더는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제가 부엌대기라면서요. 어머니 손주는 어머니 딸이 낳은 손주밖에 없다면서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민우 씨랑 결혼해서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줬다고요? 어떤 시부모가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쉬는데 머리채를 잡아요? 앞으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축의금 다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저를 부엌대기라고 하고 집안 허드렛 일부터 오만 힘든 일만 시키면서 며느리라고 하지도 않는 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싫네요. 그만 가주세요. 네가 진짜 미쳤구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야 뭐야? 어디다 대고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거야 지금? 겁대가리를 상실했을지는 몰라도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제가 어머님하고 형님 시키는 일을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도 돌아설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예 저나 민우 씨나 찬밥 취급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머님 말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민우 씨 시댁에 있는 그 얼마간의 재산 받겠다고 다는 바보짓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부엌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너 그때 밖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아니, 내가 친구랑 말 편하게도 못해? 그런 눈치를 봐야 돼. 말 나왔으니 해보자. 널 왜 내가 며느리라고 인정해야 되니? 돈을 잘 버니, 외모가 특출나니, 학벌이 좋니? 전에도 말했지만 너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그 밥값 해주게 한 걸 가지고 이따위로 시위를 해? 저는요, 사실 그 잘난 형님하고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은 회사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요? 뭐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뭐가 특출나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민우 씨가 어머님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 있고 배우는 사람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형님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일 못해요. 제 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이제 저 시댁 안 갈 거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대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기세에 뒤로 밀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받쳐주는 거였어요. 남편이었어요. 마침 퇴근한 남편이 난리가 난 걸 보고 바로 저를 붙잡아 준 거였죠. 지금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어. 감히 시애미한테 말 대답을 하고 댐벼? 얘가 뭐라는 줄 아니?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안 하겠대. 내가 시키는 거 안 한대. 시켜요? 뭘 시켰는데요? 엄마 그동안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설마 이런 몸을 한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킨 거예요? 남편 분노지수가 점점 높아지자 목소리까지 커지고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좀 더듬더군요. 얘,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 쳐다보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네가 이런 식으로 편을 들면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잖아. 내가 엄마를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잘못으로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돌아가시고 발길도 하지 마시라고요. 너 내 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기냐? 뭘 들어요, 듣긴.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국물도 없다. 언제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협박 안 먹히니까 가세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 그럼 저야 땡큐죠. 엄마 이 집에 지분 하나도 없는 거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근처에라도 있는 거 보는 날에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위압적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고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살펴봐 주더니 괜찮냐며 왜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런 것까지 본 이상 더는 감출 것도 없겠다 싶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나 우리 콩이를 위해서도 더는 부엌대기 안 할 거야. 자기 자존심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렇게 집에서 불러대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내가 한심하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내가 아니랬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그날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새엄마 온 후로 저한테 뭐 하셨어요? 새엄마한테 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 시간부터 아버지, 엄마, 누나랑 손절이에요. 연락 끊고 저희끼리 잘 살 테니까 셋이서, 아니 다 같이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연락을 차단해도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를 귀찮게 하자 시누 집에 가서 큰 소리치며 아주 대판하고 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댁에서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혼하고는 인성이 변했다며 남편을 비난하고 저를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 취급하며 욕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셔서 더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정말 시댁과는 완전 결별을 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며 속이 다 후련하다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누나만 추켜 세우고 자기는 늘 손가락질 당했던 게 사실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언젠가 우연히 만나게 돼도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 자기가 100번 오라. 진정한 복수는 욕하고 가슴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 진짜 성공하자. 남편은 원래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었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고 남편은 대학 선배와 함께 IT 계열 사업을 시작하더니 진짜 성공이라는 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샀어요. 참, 이렇게 여기 서서 바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22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네. 당신 진짜 수고 많았지. 이제 좀 쉬면서 일해. 나이도 생각해야지. 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야. 하긴 그래도 우리 지수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야겠어. 이러다 언제 훌쩍 결혼한다고 곁을 떠날지 모르잖아. 당신하고도 오붓한 시간 많이 가질게. 당신만 위한 시간도 좀 가져. 오롯이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의지 하나로 성공을 이루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시댁 친척분이었는데 곧 시아버지 팔순인데 그래도 그때는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우연히 제 친구와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돼서 번호를 물어봤다네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아버지가 팔순을 맞았는데 남편한테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실대로 말을 한 뒤에 가든 안 가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 생일을 잊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더니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팔순은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딸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저와 남편 둘만 가기로 했죠. 대형 식당 앞에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팔순 생일 예약이 써있더군요. 아내는 화려한 복장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바로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더니 바로 인상을 쓰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흘겨보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차림새를 꼼꼼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또 그럴싸한 건 빌려 입고 왔네. 일단 왔으니 맛있게 먹어. 근데 공짜는 아니다. 니들 우리 가족 아니잖아. 돈은 내야지. 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돈을 받더군요. 남편과 저는 따로 챙긴 봉투 2개를 각각 신우와 시모 앞에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아내의 돈을 보고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희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삐죽거리며 웃었어요. 있잖아. 나는 회사에서 임원 돼서 연봉 1억 가까이 받아. 우리 남편은 퇴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깃집 차려서 장사 잘하고 있고. 니네는 어디 살아? 아직도 그 촌스러운 동네에 사니? 우리 아파트 구경 올래? 인천이라서 공기도 좋고 신축이라 아파트 단지도 엄청 깨끗하고 넓어. 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뭔지 보여줄게. 기왕 만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명색이 누나인데. 그러더니 시누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가서 지금 봐. 남의 명품 몹시나 빌려입고 20년 만에 시댁 온 거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게 그때 조금만 참지. 그럼 아빠랑 엄마가 불쌍하다고 뭐 하나라도 줬을지도 모르잖아. 올케가 민우를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정말 가소로운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였는데 두 사람은 저희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비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저 묵묵히 쳐다만 봤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여유로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집에 초대할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 그러자 시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됐거든. 내가 니네 사는 데를 왜 가니? 추잡스러운 데 가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오세요. 형님, 다른 세계도 구경하셔야죠. 어머, 옳게 정신 차렸어 이제야? 다른 세계 구경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우리가 사는 세계 구경시켜줄게. 민우야, 내가 특별히 가줄게. 언제가 좋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올 날짜가 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더군요. 저는 그날 두 사람한테 단단히 갚아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는 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맞이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저희 아파트를 보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 들어서며 모든 걸 찬찬히 뜯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이 모든 걸 이루어낸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직접 거실로 과일을 내오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살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러자 시누이가 정색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두 사람 쇼하는 거지? 이 집 진짜 주인 누구야? 두구네 집 빌려서 지금 구라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 나는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말이 돼? 두 사람 이딴 데에 돈 쓰느라 돈이 없는 거겠지. 인생 이렇게 살지 마. 누나는 사람을 좀 믿기도 해봐. 왜 내가 누나보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데? 남편은 그러면서 아파트 문서를 두 사람 눈앞에 던져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집 명의를 확인하고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보고는 더 놀라서 얼굴이 하얘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네가 이런 데서 살아? 니네 무슨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내가 왜 누나보다 공부를 못해? 잘했는데 누나랑 엄마만 인정 안 한 거야. 객관적으로 내가 나온 대학이 누나 대학보다 더 좋아.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성공은 대학 좋은 데 나오고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뢰를 쌓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누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고? 나는 그런 액수 넘은 지는 오래됐어. 아버지 팔순잔치 때 내 앞에서 가짜는 잘난 척 하던 거 많이 웃겼어. 내가 진짜 다시 만날 때에는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는데. 그리고 해냈지. 누나는 집안 식구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해도 그 정도지만 나는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렇게 해냈어. 물론 장인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친부모 형제보다 집사람네 가족이 100배는 낫더라. 이런 경우도 있네. 내가 운이 트이려고 이 사람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이랑 손절하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 버르장머리 없고 윗사람 몰라보는 건 여전하구나. 그래가지고 돈만 잘 버는 기계밖에 더 되니? 니네가 이렇게 살게 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그동안 죄송했다.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보내고 때마다 여행도 보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나네도 도와주고 어떻게 이렇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저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걸 바래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저도 남편이 말하는 걸 거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팔순잔치 하던 날 저희 보고 여기까지 왜 왔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 차려입고 갔어도 믿지도 않고 끝까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성공한 거 알고 갑자기 가족 행세 하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를 언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요? 난 진짜 오늘 같은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거든? 근데 뭐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누나도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 없어. 아까까지도 아주 끝까지 우리 무시하지 못해 난리던데. 둘 다 달라진 거 없어서 오히려 고맙다. 그 덕에 나는 아주 통쾌하거든. 그러게 우리 집사람한테나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으면 우리가 뭐 콩고물이라도 줬을지 모르잖아. 그러자 신우이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웃기지 마. 뭐? 콩고물? 네가 그딴 소리하고도 계속 잘 살 것 같아? 이런 데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너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볼 거야. 맞다. 네 누나 말이 맞아. 하늘도 너 같은 것들은 그냥 안 둘 거다. 다 하는 대로 받는다고. 니들 두고 봐라. 그 말은 엄마랑 누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는 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내가 잘 되는지, 누나랑 엄마가 잘 되는지. 저는 나서서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자연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외출 좀 하려고요. 누나,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혹시나 엄마랑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한테 연락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저번에 팔순 갔다 온 걸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 그때 나랑 이 사람이 낸 돈으로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굳이 갔던 거는 이렇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얼른 가. 나가진 않을게.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남편은 무서우니 저를 잡으려던 거겠죠. 남편은 바로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경비 직원들이 올라와서 두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저를 폭행한 죄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우이를 고소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몇 달 전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허풍을 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세게 나갔죠. 그러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겠다더군요. 저희는 두 사람의 각서를 받아 정말 공증을 한 후에야 선처를 해줬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통쾌한 복수극을 하고 얼마나 후련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처럼 더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려고 해요. 누군가한테 돈을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거나 바른 삶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한 행동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신경 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럼 긴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